승호야, 어머니 수술은 잘 되었냐? 왜 연락이 없냐? 김진국은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정승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 내 피 같은 퇴직금 절반을 그놈이 나를 속인 거야? 김진국은 주먹을 쥐며 절규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낡은 건물 35년간 김진국의 직장이었던 중소물류회사 사무실에는 오후 6시가 되자 하나둘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계산기 하나. 김진국은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국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의무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진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김진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들과 회사 행사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의 자신, 그리고 지금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동료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사장이 직접 나와서 김진국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듯한 싸구려 꽃다발이었지만 김진국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마저도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장의 말에 김진국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은퇴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이 의례적인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김진국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앉을 책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컴퓨터, 다른 사람이 받을 전화. 모든 것이 자신 없이도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김진국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가에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8,200만 원. 35년 직장 생활의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집에 도착한 김진국은 20평 남짓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이 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들은 방 한쪽 구석에서 취업 준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퇴직하신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국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뭐, 별거 없지. 그냥 사는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당장 전세 보증금도 올릴 수 없었고 아들의 취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승호. 1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배였습니다. 김진국과 정승호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전화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김진국은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해오다니. 하지만 예전에 자신을 잘 따라주던 후배였기에 김진국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승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국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요. 정승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진국은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후배가 갑자기 이런 상태로 전화를 해온 것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봐. 김진국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승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진국은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정승호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승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국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승호야, 나도 오늘 퇴직을 한 몸이야.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걸 너도 알잖니. 김진국의 말에 정승호는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장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라도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김진국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진국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8,200만 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진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승호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29살의 어리고 순수했던 정승호.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실수투성이었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던 그 청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기억나는구나. 김진국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20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전세 계약 갱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국은 일찍 일어나 근처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습니다. 10년째 타고 다니던 자신의 중고차를 팔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겨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진국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은행에 도착한 김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송금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정승호에게 보낼 금액은 4천만 원. 퇴직금 8,200만 원과 중고차 매매 대금 500만 원을 합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친 후 김진국은 정승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호야, 사람 일이란 게 돌고 도는 거다. 어머니, 꼭 살리자. 천천히 갚으면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김진국은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승호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었는지, 회복은 어떤지에 대한 안부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진국은 정승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정승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진국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정승호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간병으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후배한테서 연락 안 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국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도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병원 일로 정신이 없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김진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승호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김진국은 참다 못해 정승호가 다니던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승호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성함의 환자는 저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김진국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근처 대학병원들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김진국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정승호의 안부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3번째 달이 지나자 김진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호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끄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김진국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4천만 원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진국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빨리 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김진국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정승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아들의 학원비라도 더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며 김진국은 자꾸만 정승호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진심 어린 표정들이 모두 연기였던 것일까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김진국은 자신을 탓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4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김진국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서 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 편의점 알바와 함께 주말에는 건물 청소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적어서 집에 보탤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우울증 치료비는 여전히 부담이었고 김진국 자신도 과로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김진국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승호, 그 놈만 아니었다면. 김진국은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감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아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김진국은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식욕도 떨어졌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내의 간곡한 권유에 김진국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었기에 간단한 진료만 받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김진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몸을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실에서 김진국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나온 결과였습니다. 김진국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국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암 3기 후반 단계입니다. 이미 림프절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고 복막에도 일부 전이 소견이 보입니다. 김진국은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암이라는 단어는 들렸지만 그 뒤의 설명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3기 후반, 전이, 복막. 이런 의학 용어들이 마치 다른 나라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김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진행해야 하고요. 김진국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암 3기 후반. 이 진단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승우한테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김진국은 자꾸만 7년 전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병원 진단 결과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소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미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왔던 김진국이 쓰러진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아들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김진국은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술비만 1,500만 원 정도 들고 입원비랑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 가족들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현재 이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김진국이 편의점 알바와 청소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까지 마련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국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미룰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 문제가 있어서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김진국이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수술 전에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하고요. 김진국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100만 원 남짓,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증금을 빼면 당장 살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건 아닌가. 김진국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년 전 정승호에게 빌려준 4천만 원이 더욱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김진국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말로를 맞게 되다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김진국 환자분, 원무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진국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혹시 의료보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하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치료비가 전액 선납 처리되어 있네요. 김진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가 환자분의 치료비 전액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까지 모두요. 총 3,500만 원입니다. 김진국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친척이나 지인이 있었던가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국은 원무과 직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누군가가 미리 납부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잘못 처리된 건 아닌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김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김진국 환자분 명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납부자 성함은 김준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준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김진국은 머릿속을 뒤졌지만 그런 이름의 지인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동네 지인 중에도 김준영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연락처 같은 건 확인할 수 없나요? 김진국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납부자가 현금으로 직접 입금했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진국은 아내와 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치료비가 다 해결되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준영이라는 분이 납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 있나? 김진국이 물었지만 가족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름의 지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국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실수였다가 나중에 돈을 물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입원 첫날 김진국은 같은 병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었고 모두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셔서요. 김진국이 말하자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옆 침대 환자가 말했습니다. 김진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준영이라는 분인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술 전날 밤 김진국은 복도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완치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돈을 대신 내준 분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 김진국은 그런 생각을 하며 병원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한밤중이라 로비는 조용했고 몇 명의 사람들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김진국이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진국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지만 김진국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는 사이에 그 남자는 급히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김진국은 고개를 저으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김진국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꼭 건강해지세요. 아들의 말에 김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김진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최대한 암 조직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김진국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아직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인인 줄 알고 돌아본 김진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승호였습니다. 7년 만에 본 정승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야윈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차장님, 정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진국을 불렀습니다. 김진국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김진국은 정승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반가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승호는 김진국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국은 그런 정승호를 보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승호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김진국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어머니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잘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정승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진국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직전에 합병증이 생겼어요.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추가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김진국은 정승호의 말을 들으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차장님께 이미 큰 빚을 졌는데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정승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진국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사기단이었어요. 저한테 4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 돈마저 없었던 저는 어머니 수술비로 남은 돈을 그들에게 건네줬습니다. 김진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정승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만 가지고 사라졌고 저는 어머니 치료비마저 잃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승호는 이 말을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김진국의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잃었다니 정승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채업체에 속아서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불법 업체였어요. 정승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진국은 그제서야 왜 정승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휴대폰도 바꾸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옮겼습니다. 차장님께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김진국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승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김진국이 물었습니다. 정승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막일이었지만 숙식을 제공해주고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곳이어서 숨어 살기에는 좋았거든요. 정승호는 지난 7년간 오직 김진국에게 빚을 갚기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오로지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빚쟁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고 건설회사 사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현장 관리 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정승호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차장님께 갚을 수 있는 날만 기다렸어요. 원금과 이자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 차장님 소식을 알아보려고 예전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김진국은 정승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승호는 그때부터 김진국의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차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모은 돈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드렸어요.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차장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랬어요. 김진국은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준영, 그것은 정승호가 만든 가명이었던 것입니다. 승호야, 너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김진국이 정승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진국과 정승호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오해가 풀렸지만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승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김진국은 그런 정승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승호야,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해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김진국의 따뜻한 말에 정승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승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진국의 간병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마치 아들처럼 극진히 돌봤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정승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승호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맙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김진국의 아내가 정승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차장님께서 없으셨다면 저는 사람 구실도 못했을 거예요. 정승호는 김진국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을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던 김진국의 모습,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남아서 도와주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김진국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정승호가 곁에서 격려해주고 돌봐주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차장님, 퇴원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정승호가 물었습니다. 김진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이도 이제 많고 몸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김진국의 말에 정승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차장님, 저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서요. 정승호의 제안에 김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호야, 내가 그 힘든 일 하면서 모은 돈인데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정승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사업이 아니라 저의 꿈이기도 해요. 정승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요. 차장님과 함께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진국은 정승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7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었습니다. 몇 주 후 김진국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자원봉사자가 정승호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아드님이신가요? 정말 효자시네요. 그 말을 들은 정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분께 인생을 빚진 사람입니다. 김진국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승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승호야, 난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김진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승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차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승호는 김진국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내일부터 카페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볼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김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승호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김진국의 말에 정승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간판이 하나 새롭게 걸렸습니다. 책과 쉼터라는 이름의 중고서점 겸 카페였습니다. 김진국과 정승호가 함께 만든 새로운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쪽 벽면에는 책장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진국이 형님,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승호가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김진국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암 수술 후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국이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책을 보러 왔다가 커피도 한 잔 주문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손님의 칭찬에 김진국과 정승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첫 손님의 격려가 두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게에는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가거나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정승호가 김진국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이런 평온함을 느끼는구나. 김진국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정승호가 직접 써서 붙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고마움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문구를 보는 손님들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김진국의 아내와 아들도 가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책 정리를 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사업체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김진국에게 말했습니다. 김진국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암 투병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정승호와의 관계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김진국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나이 들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런 곳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김진국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승호도 다가와서 할아버지께 자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뭘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책도 좀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마음껏 보세요. 할아버지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다가 벽에 붙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고마움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 참 좋네요. 누가 쓴 건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승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제 인생의 신조 같은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깨달음을 얻었군요. 참 대단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법이에요. 김진국이 할아버지의 말에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정승호가 김진국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 가게를 시작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 같은 분들께 작은 쉼터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해요.
김진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6개월이 지나자 책과 쉼터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들,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인도 덧붙였습니다. 김진국과 정승호는 그런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오후, 김진국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승호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 7년 전에는 내가 나를 배신한 줄 알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으니 말이야. 김진국의 말에 정승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자 김진국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